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요즘 같은 현대 대한민국에서 조선시대 계급사회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며 시부모님들이 며느리를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나요? 오늘은 그런 무개념 시부모님을 고발한다며 딸 대신 친정 아버지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의 사연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오늘의 사연도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고개를 막 넘어선 남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올해로 35년 되었고요. 동갑내기 아내와 딸 둘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사연을 쓰면서 처음 이 채널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 아내가 이 유튜브 채널 구독자입니다. 평소에 집안일 하면서 수시로 틀어두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소소한 즐거움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저도 가만히 사연을 듣다 보니 여러 사람들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재미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아내와 함께 욕도 하면서 듣고 슬픈 사연에는 눈물도 흘리면서 사람 사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다 이런 생각을 하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쩌다가 제가 사연에 빠지다 유튜브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제까지 남들에게 피해 한 번 안 끼치고 연말에는 나름대로 구세군 자선 냄비에 기부도 하면서 그렇게 착하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큰 사이라는 놈과 그 부모가 제 인내심을 시험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듣다 보면 화가 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끝까지 듣고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독립유공자의 자손이에요. 제 할아버지께서는 일제감정기에 독립운동을 도우셨습니다. 경주에서 대대로 천석군 부자의 자손이었던 할아버지는 그 재산을 독립운동에 보태느라고 조금씩 까먹으셨답니다. 그 결과 많던 재산이 다 없어지고 할머니께서 삭바느질을 해서 제 아버지와 큰아버지를 학교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방 후에 가난해진 집안 살림에도 꺾이지 않고 아버지는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경북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오셨어요. 그렇게 7급 공무원이 되어서 도청에 근무하시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 월급이 빤하잖아요. 그러니 제 어머니는 항상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거의 안 남기고 사셨습니다. 양파 껍질이랑 팥뿌리도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 국물 내는 데 쓰시고 한 달에 한 번 고기 먹는 날에만 김치찜을 하셨어요. 그러나 역시 고기보다 김치가 한참 많은 찜을 만드시곤 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도 손맛이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들은 가난하지만 청렴결백하게 살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서 양심을 파는 행위보다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양심에 걸리지 않는 떳떳한 삶을 선택하라고 부모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제가 아이들을 키워 결혼을 시켜보려고 하니 자식의 결혼이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군요. 돈도 많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좋은 사돈을 만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더라는 겁니다. 저의 자식들은 딸만 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없어 조금 서운합니다. 지금도 농담처럼 아직 늦지 않았다고 아들 하나 낳자면서 아내에게 말을 하면 아내는 징그럽다고 제 등짝을 때리며 눈을 흘기죠. 제가 딸밖에 없어서 그런지 아들을 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제 두 딸을 아주 고이고이 금지 오겹처럼 길렀습니다. 제 아내는 여자애들이 아무것도 못하면 시집가서 욕먹는다고 딸들이 집에 있는 날엔 설거지나 청소라도 시키려고 했지만 저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어차피 한국에서 결혼하면 시집살이 할 텐데 왜 집에서까지 부려먹느냐고 하면서요. 저는 차라리 나를 부려먹으라고
딸들이 친정에 오면 딸들 대신 설거지나 청소를 합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제 아내와 편의점을 운영하지만 예전에는 저 역시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어요. 학교마다 행정실에 있는 남자 직원이 있죠. 저는 그 직군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국가유공자들이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버지도 저에게 공무원 되라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과 공대 출신이었지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공무원을 준비했습니다. 군 제대 후에 대학을 다니면서 3학년 때부터 시험을 받고 2번이나 떨어지고 3번째에 9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내를 30년 전업주부로 있게 하고 조그만 집을 살 만큼의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는데요. 아이들은 제 어머니를 닮아 근검절약하는 저에게 가끔 투덜거리면서 짠돌이라고 놀리긴 하지만 지금은 다들 저를 이해합니다. 그렇게 중산층의 소시민이었던 제가 큰딸의 남편이 될 남자와 예비 사돈들과 상견례를 하던 날 자존심이 처참히 밟히고 말았습니다. 이제껏 누구에게도 죄 안 짓고 미워해 본 적도 없었는데 그날 이후로 저는 사돈이었던 그 인간들에 대해서 실망했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처음 느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저희 큰딸은 정말 예쁘게 생긴 인형 같은 아이였어요. 제 딸이라서가 아니고요. 온 경주 바닥에서 소문난 귀엽고 예쁜 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한번 보면 반할 수밖에 없는 미모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제 딸은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정말 여러 남자들에게 대시를 받았습니다. 집 앞에는 매일 낮이고 밤이고 딸을 향한 시커먼 남자놈들의 구애가 끊이질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놈들을 돌려보내는데 진이 다 빠질 지경이었죠. 한두 놈만 나타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애들은 제 집 대문 앞에서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 제 거라고 싸우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누가 그놈들한테 내 딸을 준다고 했답니까? 그러나 수많은 남자애들이 끈질기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제 딸의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민서야, 너 저놈들 중에 네가 마음에 들거나 좋아하는 애 있어?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학교만 열심히 다녔는데 왜들 저러는지 저도 몰라요. 전 좋은 남자, 서울 남자 만날 거거든요. 사실 결혼하면 경주에서 살기 싫어요. 그렇지? 넌 이 시골서 썩기엔 너무 아까워. 내가 너 대학 1학년만 됐어도 미스 코리아 내보내는 거였는데. 아유, 진짜 그러지 못한 게 한이다. 넌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 알았지? 좋은 집안이라는 게 뭔데? 돈만 많고 골빈 남자들도 많아. 너는 좀 더 회사 생활 열심히 하다가 늦게 시집가. 알았지? 요즘 세상엔 결혼이 삶의 목표가 될 필요가 없어. 그것도 생각해보고. 저는 유난히도 딸의 미래에 관심이 많았어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집에서 딸 단속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신경을 안 썼다면 제 딸은 벌써 어떤 알지도 못할 논팽이가 채가 쓸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운 우리 딸이 어떤 놈에게 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딸이 서울로 취직을 하고 2년째 되던 시기였습니다. 딸은 서울의 유명한 인터넷 신문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열심히 취재를 다니는 열혈 기자였어요. 딸이 조금만 더 머리가 좋았다면 아나운서를 시켰을 거라고 제 아내는 아직도 많이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아내를 닮아서 끈기가 없었어요. 대학 4학년 때부터 언론고시를 준비하던 그 애는 딱 한 번 시험 보고 1년 만에 그냥 기자가 되겠다고 신문사에 취직했으니까요. 나중에 들어보니 딸은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자기가 이름을 날리는 목적이 아닌 좋은 곳에서 선이 들어와서 시집을 잘 가겠다는 생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초년생이었을 때는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해야겠다면서 취재도 잘하고 했겠지만 2년이 지나니까 신문사 생활도 금방 적응해서
일하기도 지겹고 힘들다고 제 엄마한테 푸념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딱 끈기 하나가 없는 면 때문에 제 딸이 작년까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 지옥에서 벗어나게 제가 도와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죠. 네, 제 딸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위란 놈은 그런 제 딸을 이용하고 무시하고 시부모란 사람들은 제 딸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면 그렇게 개념을 따져가면서 제 딸에게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그들의 만행이 싫었던 겁니다. 제 딸은 취직한 지 얼마 안 돼 신문사에서 만난 선배 기자인 사위한테 금방 빠져 사내 커플로 발전했습니다. 사실 저는 딸이 결혼을 안 하거나 하더라도 늦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왜 좋은 회사 취직했으면서 남자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 저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딸도 제 눈치를 보았는지 1년 동안이나 사위랑 데이트를 했으면서도 저에게는 남자가 없는 척 숨겨왔다는 거였습니다. 제 엄마한테만 말하고요. 나중에 제 아내가 그러더군요. 딸이 몰래 남자친구 만나면서 저한테 들키면 크게 혼날 걸 계속 걱정했다고요. 저는 사위의 얼굴이나 학력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은 따지지 않았어요. 그놈이 바른 인성을 가진 괜찮은 놈이라면 제가 왜 반대를 했겠습니까? 그게 아닌 것이 드러났으니까 문제가 된 것이죠. 어쨌든 아내는 딸이 그놈과 사귀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숨겨오다가 제 기분이 좋아 보이자 하루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 나랑 얘기 좀 해요. 말해. 무슨 일이야? 사실은 우리 민서 사귀는 남자 있어. 화내지 말고 들어. 그쪽 집안에서 민서가 결혼하면 가정주부로 지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 남자 집이 강남에 있는 100억대 부자래. 그래서 집안일은 할 필요 없고 그냥 한 몇 년 시집 들어가서 살고 나면 그 한강 보이는 아파트 해준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랍니까? 저는 아내의 말이 현실감이 없었어요. 세상에 누가 그런 조건으로 며느리를 들여오기라도 하는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벌써 우리 큰딸의 고생길이 훤히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아내의 말에 반대를 했습니다. 뭐? 당신 진심이야? 아직 나이도 많지 않은 애를 사회생활도 못하게 하고 결혼시켜서 뭘 어쩌겠다고? 그리고 돈 너무 밝히면 안 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우리 민서 시집 보내겠다는 거야. 우리 민서가 그 남자한테 완전히 푹 빠져 있더라고. 만약에 당신이 여기서 반대하고 나서면 오히려 민서가 더 삐뚤게 나가. 지 부모랑 인연 끊고 남자만 보고 시집 가버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아내가 너무 뭘 모른다는 듯이 저를 타박하자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어서 풀이 죽어버렸습니다. 집안에 저 혼자 남자니 젊었을 때는 다들 제 말을 잘 따라주었지만 나이 먹고 보니 다들 자기 멋대로 하고 아버지의 권위 따위는 없어져 버리더군요. 할 수 없이 저는 딸을 만나 그 남자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고 나서 상견례를 한번 진행시켜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딸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고 딸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저에게 평소에 안 부리던 애교까지 부리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저는 아빠만 설득하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아빠한테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그치만 이 오빠는 정말 그동안 저 따라다니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랑은 질적으로 달라요. 아빠도 한번 만나보시면 생각 달라지실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나 참, 그 녀석이 그렇게 좋았는지. 저는 지금도 그놈을 보면 화가 나고 금쪽 같은 내 딸을 괴롭힌 가해자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제 불길한 예감과는 달리 딸과 제 아내는 그날 입을 옷을 백화점에서 사자면서 둘이 쇼핑도 하고 시댁 어른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면서 피부과 가서 마사지도 받고 상견례 전날까지 아주 신나서 다니더라고요. 상견례 날이 되어 시댁이 강남이라더니 그쪽에서 상견례 식탁을 예약했나 봐요. 저희는 그 전날 딸의 자취방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점심때 그 식당으로 차를 타고 갔습니다. 제 고향에서는 볼 수 없는 높고 삐까뻔쩍한 호텔 안에 있는 일식당에서 딸의 상견례를 하자고 하니 괜히 주눅이 들더군요. 저도 100억대 부자라는 예비 사돈에게 꿀리기 싫어 제일 좋은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서는 매일 등산복만 입고 다녔던지라 오랜만에 매는 넥타이가 유독 제 목을 조이는 것이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앉아있는데 12시에 만나자던 그 사람들이 12시 30분이 되도록 나오질 않는 것이었어요. 집에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더 늦는다더니 저는 시간을 보며 점점 초조하고 더 화가 났습니다. 점점 목을 조여오는 듯한 넥타이를 조금 풀고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말이야. 우리 보고 12시까지 오라더니 자기들이 늦는 거야? 서울 사람들이 더 늦으면 어쩌자는 거야? 민서야, 너 오빠란 애한테 전화 좀 해봐라. 조금 더 기다려보자. 오시겠지. 당신 그분들 오더라도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화내면 안 돼요. 알았지? 아빠, 오빠한테 문자 왔어. 지금 주차장 발레 파킹 맡기고 있대요. 조금만 더 기다리래. 죄송하다고. 그렇게 불쾌한 마음을 꾹 누르며 기다리고 있으니 그 문제의 사돈들이 나타나더군요. 저는 안 보는 척하며 사위의 아버지부터 찬찬히 뜯어봤습니다.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남자는 배에 적당히 기름이 낀 뱀 같은 눈빛의 남자였습니다. 첫인상부터 좋지가 않더군요. 사부인이라는 여자를 보니 얼굴은 억지로 주름을 펴고 고친 것 같이 번지르르한데 키가 작아서 그런지 엄청 높은 하이를 신고 왔더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사위놈은 얼굴도 배우처럼 잘생겼고 키도 180이 넘는 한마디로 남자다운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부모님 밑에서 이런 잘생긴 애가 나왔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시간 지키는데 호텔 거의 다 와서 앞차랑 경미한 교통사고가 나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리시게 했네요. 어머나, 그래도 당신이 더 고생했지. 이분들이야 따뜻한 룸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됐지. 당신은 차에서 내려서 교통사고 낸 여자랑 싸우고 난 그 옆에서 늦을까봐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렀는데. 아휴, 저희들 하마터면 오늘 상견례 못하고 병원 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나 사돈 내외는 사고가 난 사람들 치고 너무 멀쩡한 모습들이었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의심을 하긴 했지만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초면에 꼰대 같은 인간이 될까 간신히 참았습니다. 저는 사돈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되도록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고급 일식당이라 커다란 나무배 모양의 쟁반에 색색의 화려한 꽃과 함께 모든 회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상 가득 차려진 맛있는 음식도 하나도 눈에 들어오질 않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젓가락을 휘적거리고 있었더니 옆에서 아내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속삭이더라고요. 여보, 제발 노골적으로 저기를 드러내지 말라니까. 당신 지금 표정이 너무 굳어있어요. 억지로라도 웃음 좀 지어봐.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렇게 표정에서 티가 났는지 저는 첫인사를 마친 후부터는 아예 사돈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본능적으로 눈을 피했나 봅니다. 사돈께서는 회를 그다지 안 좋아하십니까? 고향이 경주시라 하시길래 일부러 횟집으로 식당 잡았더니 영 별로신가 봅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서로 이야기하세요. 혹시 사부인 제 딸이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 철이가 전에 몇 번 민서 우리 집에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 사실 여자애가 별로 할 줄 아는 건 없더라고요. 근데 시집에서 집안일 시키려는 건 아니니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몇 년 데리고 살면서 좀 가르칠 거 가르치고 나면 괜찮아지겠죠. 저는 우리 딸 집안일 못한다고 얕잡아보는 사부인의 말투에 적지 않게 빈정이 상했습니다. 제가 이마에 파란 핏줄을 돋으며 입술을 떨자 아내가 저 옆구리를 찌르며 진정하라는 눈짓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여자가 제 딸을 혹평하니
딸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한겨울에 땀까지 흘리며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긴장한 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래도 애인이라고 제 엄마 옆에 앉아있던 사위가 우리 딸을 흉보는 사부인의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 우리 민서 여자친구가 아니죠? 그러지 마세요. 민서는 그냥 제 옆에 있기만 해도 빛나는 여자니까요. 우리 집에 입주 가정부 있는데 민서한테 그런 일을 왜 시켜요? 아버님, 저는 우리 민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민서 저한테 맡겨주세요. 아휴, 내가 너 때문에 같이 사는 거 고려해봐야겠다. 네가 날 시집살이 시킬 것 같아. 아들들은 다들 남의 자식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네. 벌써부터 제 와이프 된다고 편드는 것 좀 봐. 제가 우리 민서 그래도 설거지나 과일 깎는 거 정도는 시켰었어요. 음식은 집에서 해본 적이 없어서 좀 못할 거예요. 결혼 전까지 제가 책임지고 뭐라도 가르쳐서 보낼게요, 사부인. 그나마 제 마음에 드는 말을 하는 건 사위놈뿐이라 저는 사위에게 술을 권하며 이 거북스러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선한 얼굴로 웃으며 넉살 좋게 저에게 술도 따라주고 민서 칭찬도 하며 능구렁이같이 잘 넘어가더라고요. 한편 바깥사돈은 상견례를 와서도 혼자 바쁜 척이란 척은 다 하더라고요. 무슨 사업을 하는지 일 관계 전화가 아주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양해를 구하고 나가서 봤더니 이젠 아예 제가 있는데도 큰 소리로 통화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꼴들이 저에게는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사돈들은 제 마음속에서 최악의 첫인상으로 남아버린 거죠. 저는 상견례가 끝나고 아내에게 사돈 집안에 대해 느낀 점을 솔직하게 말하면서 꼭 이 결혼을 해야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사돈 내외의 인성보다 재력에 관심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 의견은 웬만하면 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여보, 이건 우리 딸 인생이야. 당신이 과하게 참견해봤자 애한테 원망이나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우리 딸 의견을 존중하는 생각만 보여주자고.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돼. 나도 그 집안 사람들 완전히 마음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민서가 철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걸 어떡해. 저는 할 수 없이 아내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집의 형편으로는 딸의 소원대로 비싼 가구나 가전을 해줄 수도 없었고 따로 집을 구하는 것도 몇 년 늦춰진 게 오히려 나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동안 뭐라도 알바를 해서 딸이 집을 살 때 좋은 호수를 해주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상견례를 겨울에 하고 결혼은 다음해 3월쯤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넉 달이 남아있으니 저는 딸과의 추억을 좀 더 많이 만들고 싶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딸에게 어딘가 가족여행이라도 가자고 말했지만 딸은 고작 은퇴한 공무원인 저보다 훨씬 바빴습니다. 딸은 정말 미안한 듯이 저에게 말했어요. 아빠 죄송해요. 연말엔 기사거리가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만 해도 바쁘거든요. 결혼하고 좀 시간 지나면 제가 오빠랑 부모님 모시고 한번 해외여행 계획해볼게요. 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제 생각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꼼짝도 못하고 결혼식 때까지 딸을 거의 저녁 때만 잠깐 보았습니다. 게다가 주말은 제 애인을 만나느라 바쁜 딸이었으니 아버지는 당연하게도 뒷전이었을 겁니다. 딸 가진 아버지의 초라한 뒷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때 저한테 지금은 너무나 후회가 되네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고 봄이 찾아와서 딸은 결혼식을 잘 치렀습니다. 그래도 회사는 그만두지 않고 딸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내주는 재택근무를 하기로 회사와 협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부인은 결혼 전에 며느리가 전업주부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딸이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면서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선 그래도 딸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아 다행이란 생각만 들더군요. 그렇게 딸 부부는 시댁에서 신혼방을 꾸미고 살았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100평이 넘는 대저택에서 산다고 하니
제 둘째 딸은 언니를 부러워하고 급기야 질투가 난다는 말까지 했어요. 큰딸이 결혼한 나이가 27이었어요. 27이면 아직 결혼해서 시댁에서 같이 살기에는 좀 이른 나이였죠. 하지만 딸이 원하는 인생이었기에 저는 반대하고 싶었어도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에서 같이 사는 것이 많이 답답하겠다고 생각했지만 딸은 천천히 그 깐깐한 시부모와 사는 것도 적응을 해나갔던 모양입니다. 아니, 나중에 들어보니 우리들이 걱정할까 봐서 시어머니가 깐깐하게 굴어도 저희들에게 불평 한마디 못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친정 아버지 입장이니 그동안 시댁에서 딸이 당한 일들을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기에 이제부터는 딸의 시점에서 들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로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경주에는 친정집에 들러 하룻밤을 자고 간 딸은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에게 혼이 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참 어이없게도 시부모님의 선물을 무슨 기념품 샵에서 사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야, 민서야, 너는 아무리 이 엄마가 선물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해도 정말 이렇게 소소한 것만 사오면 어떡하니? 면세점에서 향수도 좀 사고 화장품이나 시계도 좀 사왔어야지. 돈이 없었던 건 아닐 테고. 넌 정말 센스라고는 없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 마지막 날에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도저히 쇼핑을 하러 갈 컨디션이 안 됐었어요. 게다가 오빠 없으면 저는 호텔 밖에도 무서워서 못 나갔었는데 돌아오기 전날에 저녁에 저는 호텔에서 쉬고 오빠는 혼자서 그 근처 유학하던 친구들 있다면서 만나러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왔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그래, 니 철아? 그러면 너 대학 때 룸시어하던 셀린이랑 같이 샹젤리제 쇼핑이나 좀 하고 오지 그랬어. 걔는 미적 감각이 있잖아. 명품도 잘 알고. 그치? 셀렌의 아버지가 파리 7대학 교수라고 했었나? 아, 엄마도 참 쓸데없는 기억력만 좋아가지고. 셀렌네 아빠네 제 은사셨잖아요. 그냥 다 같이 만나서 술만 마셨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딸의 앞에서 아들의 옛 여자친구에 대한 칭찬을 침이 마르도록 늘어놓으면서 그와 비교해서 제 딸을 혼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딸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정말 화가 안 나시겠습니까? 당연히 사위에게 결혼 전 여자친구가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결혼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부터 안사돈이 전 여친을 언급할 만큼 우리 딸에게 실망을 할 만한 일이었을까요? 겨우 신혼여행 선물 가지고 제 딸을 혼낸다니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후로 딸은 매번 시댁 식구들에게 은근한 무시와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언어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위가 신문사로 출근하면 제 딸도 9시부터 방에서 재택근무를 했는데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꼭 걔를 불러 심부름을 시켰다는 겁니다. 민서야, 이리 좀 나와봐라. 내가 이따가 네 시아버지 회사 사모님들이랑 우리 집에서 티타임이 있거든? 그러니까 너 얼른 설해마을 가서 마카롱 좀 사와. 종류별로 맛있는 것만 골라 사와. 알겠지? 어머니, 제가 마카롱 종류를 잘 몰라서요. 혹시 어머니가 좀 적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유, 너는 그런 것도 모르니? 그러니까 결혼도 어느 정도 집안 간의 급이 맞아야 하는 건데. 너는 그 나이 먹도록 카페나 제과점 가서 마카롱도 한번 못 사 먹어봤어? 네, 맞습니다. 제 딸이 무슨 제과제빵 기능사도 아니고 그 많은 케이크나 과자들 이름을 외워야 할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리고 저희 집은 맨날 집밥만 해먹어서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 혀꼬부라진 과자 이름 좀 모른다고 딸의 시어머니는 딸을 아주 무식한 애 취급하면서 급이 어쩌니 저쩌니 했었나 보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 이야기를 딸에게 듣고 얼마나 열이 받던지 그 시어머니의 뺨을 한번 꼭 올려붙이고 말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일하는 아줌마도 여러 명 있는데 꼭 제 딸만 시켜 무슨 빵을 사오라는 둥 마카롱을 사오라는 둥 빵 셔틀 부려먹는 일진처럼 심부름을 시켜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어머니가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아들 가진 부인들이 다들 이런 인간들이라면 저는 우리 딸들 죽을 때까지 시집 안 보낼 뻔했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시어머니는 딸이 결혼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입주 가정부였던 아주머니들을 출퇴근으로 바꾸고 6시쯤에 아줌마가 퇴근하면 딸에게 은근슬쩍 집안일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사위놈도 그랬죠. 우리 딸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그렇게 단단히 약속하고 데려가더니 갑자기 집안일을 떠미는 건 뭡니까? 그럴 바엔 처음부터 그런 장담도 하지 말던지요. 같이 살면서 시댁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해라 이렇게 말을 하던지 만약 그랬으면 제가 딸을 그 집에 시집살이 시키는 멍청한 짓을 했겠습니까? 저희 집 담보로 빚을 내서라도 꼭 따로 딸에게 집을 얻어주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려 100평이나 되는 저택을 어떻게 매일 쓸고 닦고 하겠습니까? 게다가 사돈집이라면 그릇들도 엄청 비쌀 텐데 혹시라도 우리 딸이 설거지하다 깨뜨리면 그 고약한 시어머니가 얼마나 우리 딸에게 모진 말들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상상만 해도 분이 머리 끝까지 올라와 씩씩거리게 되더군요. 남자, 여자를 떠나서 며느리도 남의 귀한 자식 아닌가요? 그런데 왜 아들 가진 부모들은 그런 생각이 깊으신 분들을 찾아보기 힘들까요? 어쨌든 신혼 초에는 딸아이도 남편에게 하소연도 좀 해보고 힘들다고 제 엄마에게 전화도 했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딸에게 네가 좀 참아라. 시댁에서 같이 사는 게 만만한 게 아니니까 무조건 2, 3년 후에는 분가하겠다고 집 사달라고 해라. 이런 말만 계속하며 딸에게 억지로 참으라고 위로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딸은 자존심이었는지 제가 그 말을 들으면 당장 이혼하라고 할까봐 저에게는 두 모녀가 그 모든 걸 비밀에 붙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화가 났지만 더 가관인 것은 사위놈의 대처였습니다. 사위는 처음엔 제 딸을 감싸며 시어머니에게 대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그럴 거면 얼른 바로 나가라고 분가를 종용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사위는 시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고 딸에게도 무릎을 꿇라고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일들을 다 알게 되고 나서 너무 열받아 사위에게 물었죠. 아니, 사부인이 분가시켜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나간 이유가 뭔가? 그냥 나가면 모든 일이 해결됐을 텐데. 그게요, 장인어른. 제가 제 본가가 더 편해서요. 집에 있으면 우리 민서도 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고 아줌마들 도움 받아서 맛있는 음식 먹을 수도 있고요. 저도 신경 안 쓰면서 편하게 회사 다니고 싶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남직원들이 사위에게 마누라를 초기에 휘어잡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비참해진다나 뭐라나 그렇게 개같은 충고들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술 마시면서 남자들이 하는 얘기란 게 다 그렇죠. 아내 흉복이랑 자식 새끼들 자랑하기 말입니다. 저는 우리 아내 이야기를 제 불알 친구들에게도 잘 안 합니다. 제 아내가 뭐 잘못한다는 것도 없지만 불만이 있더라도 아내에게 바로 이야기하지 친구들과 아내 험담은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그런데 사위놈은 그 망할 직장 상사들의 충고를 진짜로 알아들었단 말이죠. 만약에 분가해서 아내랑 둘만 살게 되면 저도 설거지며 분리수거 같은 집안일 도와야 한다고 선배들도 그렇게 산다고 담배 피면서 심각하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본가에서 계속 사는 게 낫죠. 어머니도 저한테 잘해주고 뭐 잔소리는 조금 하시긴 하지만 민서한테도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리라고 말해줬어요. 뭐 이딴 소리들을 사위놈은 아주 자랑스럽게 저에게 말하더군요. 사위도 남의 자식이니까 뒤통수를 한 대 되게 때려주고 싶은 것을 입술을 악물고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제 엄마가 잔소리 심한 것은 아는지 민서를 밤마다 위로해주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위는 출근하면 저녁 때나 되어 집에 오는데 시어머니랑 하루 종일 같이 지내는 우리 딸은 무슨 죄를 지어 그 시어머니의 막말을 다 받아내야 한다는 것인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사위놈에게 역지사지의 진실을 마음속에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자네 본가에서 3년 살고 나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3년 살게.
그럼 자네도 우리 민서 심정 아주 잘 이해하게 되겠지. 자네 장모도 자네에게 집안일 안 시키겠지만 그렇다고 자네가 우리 집에서 속 편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우리 민서가 그런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 아무 말 하지 말고 약속한 3년 후면 분가하게. 아니면 난 우리 딸한테 이 결혼 끝내라고 말할 테니까. 제 말을 다 듣고 나자 사위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더군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만큼 우리 딸이 시댁에서 당하는 괴로움의 크기는 컸으니까요. 시댁에서 저녁 먹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밥만 해놓은 도우미 아줌마들을 퇴근하게 했고 그 큰 식탁을 다 차리고 그릇을 놓고 물을 가져다 오는 것까지 다 딸에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 집 식구들은 한 명도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말이죠. 게다가 딸이 제일 치가 떨렸던 것은 도우미 아줌마들이 퇴근하면서 시아버지가 들어와서 식사를 먹는 날에는 제 딸에게 짧은 메이드 복장에 흰 앞치마를 입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이미 시아버지란 놈의 변태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 변태 같은 옷을 입혀놓고 시아버지란 놈이 제 딸에게 음흉한 눈길을 보냈다는 것만 생각해도 당장 그놈의 손목에 은팔찌를 채워 경찰서에 집어쳐넣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그 집안의 만행을 자세히 들으니 진작에 그 집안과 연을 끊었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이혼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우리 딸이 참고 지냈던 3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지, 그리고 그 사실을 몰라주었던 저에게 얼마나 서운했을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집안과 엮이지 말았어야 한다는 사실이 자명해졌으니까요. 좀 더 강하게 반대할 걸, 딸의 고집을 꺾더라도 그 인간 같지 않은 사돈집과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저는 지금도 후회가 많이 됩니다. 나중에 딸에게서 자세히 들은 이야기지만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점심때 시어머니에게 혼이 난 제 딸은 한바탕 화장실에서 울었고 시아버지는 그날따라 일찍 들어와서 도우미들을 급하게 퇴근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녁상을 차리고 있는 제 딸에게 흰 앞치마에다가 짧은 반바지를 입으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딸은 도저히 그런 추한 눈길은 받아내고 싶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에게 말대꾸를 했습니다. 아버님, 저 꼭 아버님이 입으라는 옷만 입어야 하나요? 아무래도 그런 옷은 입고 싶지 않아요. 아버님 앞에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너무 창피해요. 저 그냥 추리닝 입고 앞치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의자에서 일어나 제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허리에 손을 얹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답니다. 시어머니 역시 그 변태 깡패 같은 시아버지를 말릴 생각도 안 하고 옆에서 실실 웃고 있더랍니다. 뭐? 아니 네 인연이 뭔데? 너 같은 멍청한 년은 길거리에 널리고 널렸어. 그러니까 쫓겨나기 싫으면 잔말 말고 반바지 입어. 철이가 아직 안 들어온 오늘 같은 때가 기회인데 네가 왜 시아버지 말을 안 들어? 미친년이. 내가 번 돈으로 이런 호의호식하면서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네 애미랑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 어디서 시아버지한테 감히 맘먹으려고 들어? 이 집안에서 내가 법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할 말입니까? 아주 그 집 두 사돈은 얼마나 서로 닮았는지 입만 열면 막말하는 것이 천생연분이더라고요. 역시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가 봅니다. 제 딸은 저런 험한 말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지라 다리가 후들거리고 저절로 주먹이 꼭 쥐어지더랍니다. 딸은 쓰러지고 싶었지만 겨우 정신을 붙들어 저녁상을 차리고 나서 2층에 제 방으로 가서 침대에 얼굴을 묻고 엎드려 엉엉 울었답니다. 한참 딸의 하소연을 듣고 있던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 딸에게 그때 왜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땐 세뇌를 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 분명히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배웠는데
그 집에서는 내가 알던 상식이 전혀 통하는 곳이 아니었어. 지금 사회에서 말하는 가스라이팅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시아버지도 변태에 깡패 같고 너무 무서운데 우리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버님 말을 거스르면 다들 맞아서 입원까지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야. 아빠는 그런 기분 모를 거야. 정말 조폭 같았어. 그 한순간의 눈빛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시아버지는 몇 달간 제 딸을 괴롭히지 않고 바빴던 건지 집에도 아예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그동안 제 딸은 얼마나 안심을 했는지 시어머니의 비꼬는 말이나 괴롭힘 정도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사위놈도 프랑스인가 하는 그 나라로 출장을 갔다고 하니 남자들이 집에 없는 그 몇 달간이 딸에게는 천국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 딸이 결정적으로 사위놈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일이 그 집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제 사위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휴대폰을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취재용이고 하나는 개인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로 취재를 간 동안에 집에 개인용 휴대폰을 깜빡 두고 갔나 봅니다. 딸은 항상 사위가 갖고 다니던 2번째 핸드폰이 집에 있는 걸 보자 걱정이 돼서 책상 위에 잘 놓고 제 남편에게 당신 휴대폰 두고 갔어 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위의 개인용 핸드폰에서 갑자기 카톡 영상통화가 걸려오길래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답니다. 그런데 금발의 눈 파란 서양 여자가 영상통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어를 모르는데 딸한테 물어봐서 여기다 한글로 옮겨 적었습니다. 안녕, 내 사랑 철이. 아, 네가 철이 아내야? 내가 잘못 걸었네. 미안. 그럼. 잠깐만. 나 프랑스어 좀 할 줄 아는데 넌 누구야? 아, 나 대학 때 동거한 철이 여자친구. 어무영푼으로 전화 갈게. 그럼 안녕. 급하게 영상통화가 끊겼고 화면이 지어지기 전에 딸은 그 여자 셀린이라는 이름이 담긴 화면을 사진 찍어 두었다고 하더군요. 그럴 정신이 어디서 나긴 했나 봐요. 저 같으면 당장 비행기라도 타고 쫓아가서 그 내연녀랑 사위놈의 머리털을 휘어잡고 땅에다 패대기를 쳤을 텐데요. 딸은 그때만큼은 침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딸은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휴대폰에 찍힌 카톡 영상을 보여줬답니다. 어머니, 이 여자가 셀린인가 봐요. 남편 개인 폰으로 전화가 오던데 어떻게 된 거래요? 지금 둘이 같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얘는 쿨하지 못하게. 우리 아들이 취재 갔다가 뭐 그 애랑 밥 먹고 술 한잔 할 수도 있는 거지. 너 신혼여행 때도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셀린 만났다고 하지 않았어? 과연 그럴까요? 제가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남편을 추궁 못했었는데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저 더 이상 이 집에서 못 살겠어요. 저 짐 싸서 친정 갈 거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당신네 가족들 다 정신병자 같아. 너무 이상해. 이 집에서 살다가 나까지 돌아버릴 것 같아. 뭐? 아유, 쓸데없는 소리 말고 제가 좀 가서 나폴레옹이나 사와라. 이따가 홍차랑 같이 차려오고. 안 그러면 친정 전화해서 네가 버릇도 없고 시부모 말도 안 듣는다고 네 엄마한테 다 이를 거야. 맘대로 하세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당신들 말 안 믿을걸? 나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들 다 메모해뒀으니까 경찰서에 신고하고 고소장 쓸 거야. 제 딸은 그 말을 끝으로 짐을 싸서 경주의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는 밤새 딸의 이야기를 듣다가 뒷목을 잡고 쓰러질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당장 딸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딸이 피해 입은 것과 시아버지에게 뺨 맞은 것을 신고하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더군요. 저는 다음 날 바로 서울까지 올라와서 강남의 그 시집으로 아내와 함께 출동을 했습니다. 집에는 딸의 시어머니만 도우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니, 사돈어른이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딸내미 데리고 오신 거예요? 아유, 걔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잠깐 뭐 미쳤던 모양인데 잘 가르쳐서 돌려보내시는 거 맞죠? 뭐라고? 이 예편네가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야? 잘못한 건 네 아들이잖아.
신혼여행 때부터 서영년이랑 바람 피워놓고 뻔뻔하게 그걸 3년이나 숨겼다면서? 그리고 시아버지란 작전 맨날 우리 딸한테 짧은 치마 억지로 입혔다며? 이어팬얘야, 당신도 그 변태 새끼랑 같이 살고 싶냐? 사부인은 어깨를 들썩이며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역시 도라이는 도라이였더라고요. 그러더니 소파에서 일어나 다짜고짜 제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습니다. 어찌나 아기 힘이 좋은지 눈앞에 불이 번쩍하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 영감탱이야, 말 조심해. 그러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 남편한테 죽어. 우리 남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지? 옛날부터 철거지에서 이러던 용역 깡패였어. 지금이라도 내가 전화하면 바로 달려올걸? 무섭지도 않아? 야, 네가 뭔데 우리 남편 뺨을 때려, 이년아.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 화가 나서 씩씩거리던 아내는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사부인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사부인은 제 아내의 엄청난 힘에 머리가 휘둘려지면서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이 났습니다. 제 아내가 좀 몸집이 크거든요. 사부인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제 아내와 머리채를 뜯고 싸우더라고요. 저는 그 두 사람을 억지로 떼어놓고 사부인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옆에 내가 부르려면 불러봐. 그딴 깡패 새끼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독립운동가 자손에다가 귀신 잡는 해병대였어. 이 말을 하고는 저는 시원하게 딸의 복수를 했습니다. 사부인의 뺨을 짝소리가 나도록 올려붙여 버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먼저 내 뺨 쳤으니까 이건 정당방위야. 경찰 불러. 경찰서 가서 자잘못 따지자고. 제 입에서 경찰서 얘기가 나오자 사부인은 그건 무서웠던 건지 갑자기 저자세로 나오면서 저한테 은근히 말하는 것이었어요.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원하는 대로 이혼은 해주겠다 하면서 그냥 서로 합의하고 깨끗하게 헤어지자고 말이에요. 이 인간들이 뭔가 뒤가 구린 짓거리들을 사업이랍시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왔습니다. 저는 다시 의기양양하게 사부인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렇게는 안 될 거야. 당신네 이 재산들도 다 불법적인 일 하면서 모은 거지? 그러니까 경찰 얘기 나오자마자 그렇게 발작하고 나를 회유하려는 거겠지. 미안하지만 그런 수법엔 안 넘어가. 나 이미 강남경찰서 들렀다 왔거든? 뭐라고? 경찰서? 그건 안 돼. 제발 살려주세요. 네? 저희 남편 이번에 구속되면 가중처벌받아요. 신고만은 취소해주세요. 제발요. 사부인은 갑자기 무릎을 털썩 꿇더니 머리 위로 손을 모아 싹싹 비벼대는 것이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부인의 행동에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의심만 하고 있었는데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하더니 정말 깡패 같은 짓을 하긴 한 모양이었어요. 나중에 경찰서에서 시아버지란 놈의 조사를 하다 보니 분양사기 같은 것에도 연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원한 사이다 복수를 한 후 저는 사돈집과 애들의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딸의 시아버지는 딸에게 했던 폭행 및 협박과 성희롱, 이렇게 구속이 되게 되었고 여죄를 조사하다가 부동산 사기건이 걸려 경제사범까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구속으로 사위네 집안은 파탄이 났고 100억 재산은 벌금으로 거의 탕진하게 되었죠. 알고 봤더니 세금도 고의로 체납하고 있었다고 해요. 참 온갖 못된 짓은 다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위놈은 프랑스에서 제 딸 몰래 전 여친과 바람이 난 것이 발각되어 딸은 이혼 소송을 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딸이 그 집에서 3년 동안 고생한 것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미안한 마음뿐이지만 지금이라도 그 몹쓸 범죄자 집안과 헤어지게 되어 너무나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쎄하게 잘 보는 편인데 딸의 고집을 꺾지 못해서 이렇게 딸을 고생시키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제 감을 믿고 사람들을 더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딸이라서가 아니고
또 이런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될 테니까요. 제 딸은 이혼 소송이 끝나고 다시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면서 문해창작과에 재입학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소설을 써보는 것이 꿈이라더니 이혼을 하고 나서 하고 싶은 공부하며 행복해하는 딸의 얼굴을 보는 것이 제 하루의 낙입니다. 편의점을 하다 보니 갖가지 손님들이 들락거리게 되죠. 그들의 얼굴을 보면 대부분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대충은 그들의 성격이 어떤지 정도는 파악이 됩니다. 노인네라고 얕잡아 보면서 술, 담배 사려는 비행 청소년들을 저는 아주 쉽게 잡아내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바로 신고하지 않고 저는 좋은 말로 구슬려 돌려보냅니다. 작은 죄를 지었다가 안 잡히면 큰 죄에도 손을 대게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최선을 다해 그 학생들을 계도하는 게 제가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좋은 사람들만 있어서 좋은 인간관계만 맺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노년의 사기꾼이나 나쁜 놈들이 좋은 사람인 척하고 여러분의 옆에 있을지도 모르니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 드라마 같은 사연을 여러분들이 즐겁게 청취하셨다면 좋겠네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이 긴 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닷가에 위치한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이면 예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 생각에 잠기곤 하네요. 힘들게 살았던 저에게 1년 전 특별한 기적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하루하루 따뜻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창밖에 눈이 오는 걸 바라보면서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다 보니 저에게 일어난 기적을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때는 30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신혼이었고 아이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에게는 시댁이라고 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회사가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간간히 소일거리를 하며 지냈는데 결혼하고도 매일 집에 혼자 있으니 쓸쓸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늦은 시간에도 퇴근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사올 때에는 그 조그만 거 하나에 기분이 풀리곤 했습니다. 남편은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같이 길을 걸을 때에도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지나가던 꼬마 아이에게도 웃으며 사탕을 건네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남편이 저에게 그런 짓을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유난히 퇴근이 늦는 남편이 걱정되어 현관만 바라보고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넘도록 남편이 오지 않자 혹시나 눈길에 사고라도 난 것은 아닐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손톱을 잘근잘근 씹으며 거실을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혹시 오고 있는 게 보이지는 않을까 싶어서 커튼을 열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남편 뒷모습이 서성이고 있는 게 보였어요. 담배도 피우지 않는 남편인데 눈이 이렇게나 많이 오는데도 집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뭐 하는 건지 이상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남편을 부르자 화들짝 놀라더군요.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은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얼굴만 빼꼼 내밀어 눈치를 살피던 남편은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점퍼 앞 살짝 열린 지퍼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지퍼를 내렸는데 글쎄 그 품 안에 새근새근 자고 있는 갓난쟁이 남자 아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운 밖에서 남편과 함께 떨어서 그런지 그 뽀얀 볼이 빨갛게 홍조를 띠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기가 누구냐고요? 남편은 아기를 안은 채로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남편의 미안하다는 말에 설마 그건 아니겠지 했던 일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아이였던 거죠. 저한테 한없이 잘해주던 남편이 바람을 피울 것이라고는 상상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믿겨지지 않아 몇 번이고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로 당신 아이가 맞냐고요? 네, 맞다고 하더라고요. 한순간의 실수였다면서요.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주먹으로 남편을 때리고 핥히며 오열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만 사랑한다면서 그건 다 거짓말이었어? 대답해봐. 남편은 제가 때리는데도 방어도 하지 않고 그대로 맞고만 있더군요. 제 기분이 풀릴 수만 있다면 온몸이 부서질 때까지라도 맞겠다면서요. 저는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때리고 또 때렸습니다. 한참을 때려도 화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머리에 열이 뻗쳐 정신만 더 아득해지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때리던 와중 갑자기 으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남편 품에 있던 아기가 깨어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당황해서 때리던 걸 멈추고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어린 갓난아기는 처음 봤는데 이게 사람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조그맣더군요. 순간 그 오밀조밀한 얼굴에 남편과 닮은 눈매가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남편한테 있던 아이를 안아들고 품에 안았습니다. 심장까지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레 우는 아기의 얼굴을 만져보니 살면서 만져본 그 어떤 것보다도 부드럽더라고요. 추운 데서 떨어서 그런지 그 조그만 콧방울에 콧물 한 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화가 났던 것도 잊은 채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둥가둥가 흔들어도 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등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한참을 달래던 끝에 아이가 다시 새근새근 잠이 들자 제 마음에도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차분해진 기분으로 남편과 다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남편은 상대 여자가 누구인지 절대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술김에 한 번 실수했는데 상대 여자가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아이를 낳자마자 남편에게 건네주고 사라졌다고 하네요. 남편이 그 여자 집도 찾아가 보고 연락도 시도해보았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운 날 아이를 맡길 데가 도저히 없어 염치를 무릅쓰고 집에 데려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어떻게 할 작정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당신 하자는 대로 할게. 당신이 고아원에 갖다 주라고 해도 그렇게 할 거야. 당신 배신한 것도 미안해서 죽고 싶은데 이 아이까지 당신한테 키워달라고는 죽어도 말 못해. 저는 그럼 고아원을 알아보자며 매정하게 말했어요. 제 아이도 낳지 않았는데 남의 아이를 기를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밖에서 딴짓거리를 한 남편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남편이 고아원을 알아보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아이는 제가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떠날 아이라 이름도 짓지 않고 그냥 아가야라고 불렀어요. 저는 급하게 분유 한 통을 사다가 먹이고 아이 옷도 주변에서 구해다가 되는 대로 입혔습니다. 제품에서 분유를 먹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이 아이는 어딘가는 그 여자를 닮았겠지라고 생각하니 얼굴도 모르는 그 여자가 떠올라 화가 치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그만 입으로 오물오물 젖병을 빠는 아이를 보면 또 금방 마음이 가라앉곤 했죠.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에게 설설기고 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남편이 고아원 몇 군데를 알아본 후 제일 괜찮은 곳으로 아이를 보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짐을 싸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제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그날따라 유독 심하게 칭얼거리더라고요. 문 밖을 나서자 자기가 버려진다는 것을 알기라도 하는 듯 자지러지게 울었어요. 아이를 달래기 위해 남편이 아이를 안으려 하자 아이가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며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가슴팍에 옷을 꽉 붙잡고 놓질 않는 거 아니겠어요? 평소에는 남편한테도 잘 안기던 아이였는데 말이죠. 저는 제품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자 굳게 먹었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한 달 동안 키웠던 정을 무시할 순 없는지 사실 가슴 한켠에서는 보내기 싫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혼외자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을 독하게 먹고 나온 것이었는데 아이의 모습에 저의 마음속에 있던 도끼가 사르르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추운 날 이 가여운 아이를 남모르는 곳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 피가 섞인 아이가 아니라 해도 한 달 동안 저는 이 아이의 엄마였으니까요. 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이 아이를 제 아이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의 결정에 남편은 바닥에 엎드려 제 발을 어루만지며 고맙다고 눈물을 쏟아내더군요. 그렇게 저는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아이의 이름을 짓고 출생신고도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마치 제 뱃속에 10달 동안 품었던 듯이 소중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후 남편과의 사이도 다시 좋아져 아이와 함께 행복한 새 가족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커서 결혼을 하고 손주를 낳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저에게는 비극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당직을 서던 중 회사 창고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혼자 불을 끄던 남편이 질식으로 인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었죠. 그 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장례식을 치르기까지 머리가 뒤죽박죽이라 생각이 잘 나지 않아요. 그냥 일찍 과부가 된 저를 위로해주던 친구들과 친척들의 위로만 생각이 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한참 뒤 남편이 죽은 현실을 자각하게 되었을 땐 이미 눈물이 말라버린 후였어요. 사실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보다도 앞으로 이 아이를 남편 없이 혼자서 키워야 한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혼자서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요. 의지할 수 있는 남편도 친정도 없었기에 더욱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니 독하게 마음먹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겨우 2살이 된 이 가여운 아이, 이 아이에게 남은 것은 저밖에 없었고 저한테 남은 것도 이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아이와 함께 헤쳐나가겠다고 혼자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를 홀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업고 이 일 저 일 가리는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네 애도 아닌데 뭐하러 그 고생을 하며 키우냐면서 혀를 끌끌 찼지만 저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어 그만 포기해버릴까 하는 순간도 여럿 있었지만 저를 향해 미소 짓는 아이를 보면 그런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아이는 엄마인 저를 참 잘 따랐어요. 먹고 사느라 바빠서 잘 놀아주지도 못하는 저였는데 이런 엄마도 엄마라고 제 볼에 뽀뽀해주며 애교를 부릴 때에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볼을 꼬집고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저한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스러운 제 아이였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웃지 못할 일들도 참 많았지만 그건 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겪어봤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울고 웃고 하면서 키우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흘러 벌써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매일 퇴근하고 온 저에게 찰싹 붙어서는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잘제잘 얘기했어요. 저는 하루의 피곤함을 아이와의 수다로 날려보내곤 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나 싶었는데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동네 이웃의 입방정으로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이가 알게 되었어요. 사실 어느 정도 크면 얘기해 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알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 아이에게 저는 날마다 방문 앞에서 애원했습니다. 민철아, 이 문 좀 열어봐, 응? 제발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민철아. 제가 발을 동동 굴러가며 밥도 먹지 않고 방 안에만 갇혀있는 아이에게 아무리 사정을 해보아도 아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철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좀 더 일찍 얘기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엄마가 민철이 많이 사랑하는 거 알잖아. 민철아, 방문 열고 엄마랑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그러자 갑자기 아이가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엄마 소리 하지 마세요. 제 엄마 아니잖아요. 내 엄마도 아니면서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 저한테 소리 지르는 아이의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한 번도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역시 아닌 건 아닌 걸까요? 아이가 받았을 충격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또 제 마음을 몰라주는 아이 때문에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는 방에서 나오긴 했지만 저를 거의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저는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매일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고 말을 걸며 다가가 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가 제일 좋아하던 제육볶음을 만들어 식탁에 차려놓고 아이를 불렀어요. 역시나 대꾸도 안 하는 아이였지만 오늘만큼은 꼭 먹여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아이의 팔을 끌고 식탁에 앉혔습니다. 아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가만히 음식만 바라보더군요. 저는 제육볶음을 젓가락으로 집어서 아이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민철아, 너 제육볶음 좋아하잖아. 엄마가 맛있게 만들었는데 한 입만 먹어주라.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가 젓가락을 들고 있던 제 팔을 탁 치더니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제육볶음이 든 접시를 싱크대에 들고 가서 부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저에게 한마디 하고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딴 거 필요 없으니 말 걸지 마세요. 라고요. 저는 싱크대에 버려진 제육볶음을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고 흘러넘쳤지만 닦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허망한 마음뿐이었어요. 저의 성급한 마음에 아이와 한 걸음 더 멀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집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항상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아이의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학교에 방문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님, 민철이가 요새 아이들 돈을 뺏는다는 소문이 있네요. 작년까지는 얌전하고 공부만 하던 아이였는데 그리고 어제는 학교 뒤에서 담배를 피다가 걸려서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했더니 자기는 부모님 없다고 하지 뭐예요? 어머니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고 선생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민철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했지요. 그리고 그 후에도 민철이는 계속 엇나가기만 했습니다. 교복을 입고 대놓고 담배를 피우는 건 기본이었고 PC방을 간다고 학교를 빠지기도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툭하면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을 집에 잔뜩 데려와 시끄럽게 술판을 벌이기도 했죠. 저는 민철이를 다그쳐도 보고 달래도 보았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바뀌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슷한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면서 더 심해지기만 했죠.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거나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가 붙어 싸우는 일도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민철이가 사고를 칠 때마다 학교며 경찰서며 들락날락거리며 머리를 조아리고 비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민철이는 썩어 문드러져가는 제 마음도 모른 채 방황을 계속했어요. 그 후 민철이는 대충 성적에 맞춰서 2년제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니 눈에 뵈는 게 더 없는 것 같더군요. 이제는 저한테 존댓말도 쓰지 않고 막말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엄마라고 부르지 않은 지는 이미 한참 되었어요. 어느 날은 집으로 날라온 민철이의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보았는데 휴대폰 소액 결제를 50만 원이나 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민철이를 불러서 다그쳤어요. 민철아, 너 이게 뭐니? 휴대폰 소액 결제를 뭐 하느라고 이렇게 많이 썼어? 그러자 민철이는 손에 들고 있던 TV 리모컨을 집어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어쩌라고. 당신이 뭔데 상관이야? 내 휴대폰 내 맘대로 쓰지도 못해. 민철이의 말에 저는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아이이다 보니 이미 제 키를 넘어선 지는 오래되었고 덩치 큰 아이가 위협적으로 행동하니까 아무래도 제 아들이어도 무서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민철이는 툭하면 저한테 돈을 내놓으라는 둥 뭘 사달라는 둥 요구하는 게 많았습니다. 저는 힘들게 번 돈으로 민철이가 요구하는 최신형 휴대폰, 노트북, 카메라 등등 수많은 물건들을 사다 바쳤어요. 이렇게라도 하면 언젠가는 제 마음을 알아주고 민철이의 마음도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서요. 민철이의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민철이가 방에서 제가 사준 멀쩡한 카메라를 발로 밟아서 부수고 있던 것이었어요. 저는 방문 틈으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입을 틀어막았지만 애써 못 본 척 했습니다. 그리고 민철이는 다음날 카메라가 망가졌다며 저에게 더 좋은 모델을 사달라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민철이가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일부러 저러는 것이었다는 걸요. 제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민철이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민철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한테서 용돈만 얻어가면서 매일매일 친구들과 술 마시고 여자만 만나러 다니곤 했죠. 술 취해서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를 집에 데려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친구는 누구니? 라고 제가 물어보기라도 하면 제 어깨를 밀치면서 욕설을 내뱉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매일매일 민철이에게 무시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아이를 사랑으로 키운 것밖엔 없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나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뿐인 내 자식을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가 철이 늦게 드는 걸 거라며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안할 뿐이었습니다. 민철이의 씀씀이를 감당하기 위해 저는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술에 취한 채 돈을 달라고 위협하는 민철이 때문에 쉴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위험을 달고 살았고 스트레스성 탈모로 인해 머리를 살짝 쓸어내리기만 해도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게 되었습니다. 민철이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머리카락이 지저분하다며 욕을 하기 일쑤였죠. 민철이의 폭력성은 나이를 먹을수록 심해져 갔습니다. 20대 중반이 되면서부터는 저를 때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술 취했을 때만 때렸지만 나중에는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도 저를 개 패듯이 패곤 했습니다. 저를 때리는 이유도 가지각색이었어요. 밥 먹는데 제가 쳐다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빨래에서 섬유유연제 냄새가 많이 나서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 등 별것도 아닌 걸로 혼자 화가 나서 저를 주먹으로 발길질로 때리곤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냥 제 면상이 꼴보기 싫다면서 때린 적도 있어요. 저는 매일매일 아들에게 맞고 살면서도 창피해서 어디에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움직일 수가 없어 회사에 연차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데 일어나기가 힘들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민철이에게 부탁했어요. 민철아, 정말 미안한데 냉장고에 있는 죽 좀 데워서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민철이는 제 말을 듣고서도 대꾸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부탁해 보았습니다. 민철아, 한 번만 부탁할게. 엄마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 그러자 민철이는 게임을 하던 키보드를 주먹으로 쾅 내리치더니 데우지도 않은 죽그릇을 꺼내와서 저한테 집어 던졌어요. 차가운 죽이 제 얼굴에 쏟아지고 죽을 담고 있던 플라스틱 용기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민철이는 저를 죽일 듯한 기세로 퍼붓더군요. 아우, 작작해라 진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년아. 아프면 나한테 난리치지 말고 병원으로 꺼지던지 아니면 조용히 어디 가서 죽어버려. 저한테 막말을 쏟아부은 민철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컴퓨터를 발로 쾅 찬 뒤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심한 충격에 얼굴에 묻은 죽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누워서 절규하며 울었습니다. 그동안 민철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비참한 꼴만 되고 말았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처량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조용히 가서 죽어버리라는 민철이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이런 꼴로 살 바에는 차라리 죽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아들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런 아들한테서 외면받는다면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하겠어요? 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허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상하게도 죽겠다고 마음먹으니 허리의 통증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차를 타고 집 근처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집 근처 바닷가에 도착해서 한참을 바위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부터 혼외자인 아들을 키우게 된 일까지 저의 인생을 찬찬히 돌아보았습니다. 차라리 그때 고아원에 맡겼어야 하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못돼 먹은 아들이어도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의 회상 끝에 역시나 죽어야겠다고 다짐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추운 겨울바다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더니 다리가 딱딱하게 굳어서 잘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바다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바닷물이 다리를 적시자 뼛속까지 얼어버릴 것 같은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결심 앞에서는 추위도 별거 아니더군요. 저는 한 발 한 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곧 바닷물이 가슴께까지 차오르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끝이라는 생각에 조금 더 속도를 냈습니다.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여지지도 않는 다리를 억지로 꾸역꾸역 내딛어가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수영을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혹시나 무의식 중에 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물에 빠지기만 하면 살아 돌아올 일은 없을 테니까요. 바닷물이 목까지 차오르자 저는 중심을 잃어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번을 허우적대며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카만 물속에서 짜디짠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오는 동안 민철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대로 저는 세상과의 작별을 고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묵직한 팔이 저를 낚아채서 제 얼굴을 물 위로 끌어올렸어요. 그 팔은 제 목을 감고 저를 어딘가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바닷물을 토하며 그대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새카만 바닷물 속으로 끝없이 가라앉는 꿈을 꾸던 저는 정신이 들고 보니 낯선 천장 아래에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깨끗한 이불이 제 몸을 감싸고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더군요. 저는 어느새 병원에 도착해 있던 거죠. 어리둥절해하고 있던 그때 어떤 젊은 아가씨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TV에서나 볼 법한 외모의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아가씨는 부드러운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아주머니 보호자분은 안 계세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가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저는 따뜻한 아가씨의 손에 얼어있던 몸이 따뜻하게 녹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가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가 저 구해준 건가요? 아가씨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집 앞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추운 날 혼자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저를 보고 기겁해서 바로 119에 신고했다고요. 다행히 119가 금방 와주어서 무사히 저를 구할 수 있었다면서요. 저는 얼굴도 모르는 저를 구해준 고마움, 그리고 죽음마저 실패했다는 자책감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자 아가씨가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돌아갈 곳이 없으면 당분간 자기네 집에서 지내자면서요. 어차피 본인은 혼자 살아서 심심하던 참이었다고. 그냥 딸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하라고 하면서요. 저는 아가씨의 말에 잠시 망설이다가 집에 돌아가면 무서운 얼굴을 하고 또 저에게 폭언을 일삼는 아들을 생각하니 마음도 진정시킬 겸 아가씨의 집에서 며칠만 신세를 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 아가씨의 집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냈어요. 저에게 폭언을 하는 사람도 폭행을 하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요. 아가씨의 이름은 미연. 우리 아들보다 2살이 많았는데 부모님은 다른 지역에 계시고 혼자 여기서 일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미연이는 저를 이모처럼 엄마처럼 대해주었어요. 저는 며칠 지나지 않아 미연이와 금방 친해져서 동네 사람들이 엄마와 딸인 줄 알 정도였습니다. 미연이는 저를 편하게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미연이와 지내다 보니 계속 같이 지내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다행히 미연이도 저와 같이 있는 게 더 편하다고 해서 당분간 계속 여기에 있기로 했습니다. 제가 미연이네 집에서 지낸 지도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들은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119에 실려갔을 때 분명히 아들한테 연락이 갔을 텐데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사라져서 오히려 더 좋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거리를 사가지고 오는 길에 미연이가 일하고 있는 카페에 들렀는데 어떤 남자 손님이 미연이에게 끈질기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 글쎄 제 아들 민철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들고 있던 시장 바구니도 떨어뜨렸습니다.
아들도 저를 보더니 아이씨 하고 인상을 쓰고선 나가버리더라고요. 한 달 만에 아들을 봤더니 다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나중에 미연이에게 물어보니 요새 카페에 자주 찾아오는 손님인데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가 제 아들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서 알고 있던 미연이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미연이가 저를 앉혀놓고 말하더군요. 이모, 제가 민철 씨 이모한테로 돌아갈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저만 믿어주세요. 저는 미연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미연이는 데이트가 있다며 늦게 들어오곤 했어요. 알고 보니 민철이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저는 미연이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 아들이어도 민철이가 얼마나 폭력적인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연이가 항상 집에 웃는 얼굴로 들어오는 걸 보니 민철이가 미연이는 건드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미연이가 민철이를 만나고 오더니 쇼핑백 하나를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민철이 돈으로 산 가방인데 민철이 몰래 저한테 주려고 제 취향으로 골랐다고 하면서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철이가 이런 걸 어떻게 해? 민철이 걔 돈도 없을 텐데? 이모, 민철 씨 요새 직장 다녀요. 제가 직장도 없는 남자는 싫다고 했더니 그날로 정장부터 사고 집 근처 회사에 취직해서 다니더라고요. 이것도 첫 월급 받은 걸로 산 거예요. 저는 믿어지지 않아 입을 쩍 벌렸습니다. 제 손으로 아르바이트 한번 안 해본 민철이가 직장에 다닌다니요? 그전에는 민철이가 여러 여자를 만나면서도 한 번도 여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미연이는 좀 달랐나 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미연이가 신난 표정으로 저한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어요. 사진을 보니 깨끗하게 정돈된 우리 집이 있었습니다. 미연이가 민철이에게 자기는 깔끔한 남자가 좋다며 자기랑 결혼하려면 집 청소 잘한다는 거 증명해달라고 했다지 뭐예요? 그래서 민철이는 미연이의 마음에 들고자 난장판이었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 인증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였어요. 그리고 미연이는 그 후에도 민철이가 만든 요리를 집에 가져오거나 민철이가 딴 자동차 면허증 사진을 보여주는 등 민철이의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을 저한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민철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자주 보여주었는데 사진 속 민철이의 얼굴은 제가 알던 아들과 같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환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저는 민철이를 입맛대로 굴리는 미연이의 재주에 놀라기도 했지만 아직 속내를 드러내지 않은 아들이 언제 돌변할지 몰라 걱정이 되었어요. 미연이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자 저는 미연이를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미연아, 이모가 정말 걱정돼서 그러는데 민철이가 너한테는 참 잘하지만 걔 언제 횟가닥 돌변할지 모른단다. 그리고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가야 되는데 괜히 나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민철이 만나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얼른 정리하는 게 좋겠구나. 이만큼 민철이 사람 만들어준 것만 해도 이모는 너무너무 고마워. 그러자 미연이는 방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 이모, 민철 씨 그럴 일 절대 없어요. 제가 정말 장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저 민철 씨 이모 때문에 만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솔직히 처음에는 제가 이모 아들 버르장머리 고쳐보자 하는 마음에 만난 게 사실이지만 만나다 보니 사실 민철 씨도 속마음은 여리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외모도 제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이모, 제가 민철 씨 이모한테 돌아가게끔 해준다고 약속한 거 아마 곧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걱정 반, 고마움 반에 미연이를 안고 토닥거렸습니다. 미연이가 약속을 못 지킨다고 해도 원망할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이 정도로도 충분히 만족하니까요. 그리고 미연이의 말처럼 약속한 그날은 금방 오고 말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데이트하러 간 미연이의 방을 청소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밤늦게 돌아온다는 미연이의 말과는 달리 아직 저녁 먹을 시간도 안 되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현관 쪽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어머, 미연아, 너 오늘 늦게 온다고 하지 않았니? 제 물음에 미연이는 대답 대신 방긋 웃으면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미연이의 손을 잡고 뒤따라 들어온 사람은 바로 제 아들 민철이었습니다. 민철이는 저를 보더니 쭈뼛쭈뼛하면서 몸을 베베 꼬았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멀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깨끗하게 이발을 한 민철이의 모습은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차를 내와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던 민철이를 미연이가 툭툭 쳤어요. 그러자 갑자기 민철이가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한테 그동안 몹쓸 짓 많이 한 거 돌이킬 순 없지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민철이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민철이의 입에서 나온 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미연이가 무슨 말을 했길래 얘가 억지로 저한테 사과를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민철이는 거짓이 아니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저 키우느라 고생만 하셨는데 저는 망나니처럼 굴어서 정말 죄송해요. 그냥 처음에는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에 화풀이를 하고 싶었던 것뿐이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다 받아주는 엄마가 미워서 더 그랬어요. 엄마, 저는 천벌받을 자식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떨리는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서 울고 있는 민철이에게 달려가 제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곤 민철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또 쓰다듬었어요. 품 안에 쏙 들어오던 그 작은 아기가 이제는 머리 하나만 품에 안길 정도로 커버렸다는 게 실감이 안 났습니다.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민철이에게 괜찮아, 괜찮아 하는 말만 해주었어요. 옆에 있던 미연이도 눈물을 훔치다가 으앙 하고선 달려와 안겼습니다. 저희 셋은 서로 눈물을 닦아주면서 울고 또 울었어요. 얼마 전 민철이가 죽그릇을 던졌던 그날 죽어야겠다고 다짐했던 저는 민철이의 사과 한마디에 10여 년간 쌓여있던 마음의 응어리가 한 번에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를 죽지 못하게 바다에서 구해주었던 미연이는 제 인생에 다시 만날 수 없는 은인이고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민철이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눈에 반한 미연이가 만나주겠다기에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미연이가 하라는 대로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고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고 집안일도 해보고 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다 보니 정신이 차려지더랍니다. 그동안 엄마가 자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최악의 짓을 했는지도 뼈저리게 느껴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엄마한테 계속 사과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할 용기도 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미연이가 저와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말해주었을 때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드디어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찾아오게 되었다네요. 저는 이제라도 철이 든 민철이가 대견하고 또 이렇게 민철이를 정신 차리게 해준 미연이에게 너무 고마워서 두 아이의 손을 양손에 꼭 잡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미연이가 할 말이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선 품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미연이가 건네준 사진을 보고 저는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다시 쏟아졌어요. 그 사진은 태아의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이모, 저 민철 씨 아이 임신했어요. 저 민철 씨랑 결혼할 거예요. 이제 이모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는 눈물바람에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미연이를 안아주었어요. 아이고, 미연아. 정말 고맙다. 너는 정말 나한테 있어서 로또보다 더한 기적이구나. 내가 다시 태어나도 너 같은 아이를 만날 수 있겠니? 정말 고맙다, 미연아. 저는 설레임과 뭉클함이 뒤섞인 오묘한 감정을 느끼며 한참을 미연이 민철이와 함께 회포를 풀었습니다. 차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동안 서로 못했던 이야기도 하면서요. 민철이와 이렇게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게 도대체 몇 년 만인지 할 말이 너무 많아 밤을 샐 뻔했지만 다음날 출근하는 민철이를 위해 못다한 이야기는 앞으로 찬찬히 풀기로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미연이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아이를 낳은 후로 미루기로 했어요. 사돈댁에서도 다행히 우리 민철이를 예쁘게 봐주셔서 별다른 마찰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철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 가족을 위해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고 있답니다. 예쁜 딸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겠다면서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내일은 우리 손녀딸 돌잔치가 있는 날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지는 못하고 사돈 어른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불러서 집에서 조촐하게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미연이와 함께 내일 대접할 음식들을 준비해놓고 잠깐 앉아서 쉬는데 창밖을 보니 눈이 많이 오네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 민철이를 처음 만났던 일, 그리고 오늘처럼 추운 날 바다에 빠져 죽으려는 저를 미연이가 구해줬던 일이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두 아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겠죠. 저에게 기적을 선사해준 두 아이 덕분에 오늘도 희망찬 하루를 보내봅니다. 저보다 더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께 언젠가는 저처럼 밝은 날이 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일상에 항상 희망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